수익형 부동산을 전세로 놓는데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동산을 일단 크게 나누면 우리가 그냥 거주하는 부동산이 있겠고 수익형 부동산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이 있겠고,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을 그냥 사서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거주하다 보면은 거의 주택 같은 부분은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가만히 있다 보면 당연히 그냥 올라요.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 차익이 아니에요.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사가지고 나 시세 차익 봐야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 있을지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 아니, 가격이 올라갈 거야라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거의 상가나 오피스텔이라는 수익형 부동산은 100만 원에 샀으면 110만 원, 120만 원 올라가는 건 거의 없어요. 사가지고 그동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목적이야. 얘는 내가 살면서 시세가 올라가는 차익을 그냥 당연히 얻는 것이고, 수익형 부동산을 샀다는 것은 내가 임대 수익을 올리겠다는 얘기지, 나 이거 올리길 여기서 올릴 때까지 뼈를 박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수익형 부동산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가지고 전세를 놓는단 말이에요.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일단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내가 회수가 되죠. 그죠? 그리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전세라는 개념은 반드시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형태야. 만약에 부동산을 샀는데 안 올라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주택을 사서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세가 안 없어지는 이유란 말이에요. 사놓으면 전세를 놓고 일부 내가 투자 금액을 좀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얘는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투자 가치가 있어서 되는 것이야,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따박따박 받아서 하고 싶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전세로 놓는다. 임대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1억에 사가지고 그냥 전세를 놓는다. 의미가 있어요? 임대 수익도 없어지지, 안 나오지, 올라가지도 않지.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전세를 놨다는 얘기는 그 수익형 부동산을 산 사람, 소유주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되겠죠. 돈이 없어서 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시세 차익을 보고 그냥 그걸 덜컹 샀는데, 잘못 판단을 하고 샀는데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전세를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나간다니까 전세금 돌려막기를 하는 거야, 계속. 그럼 그 집은 뭐야? 깡통이지 뭐야. 돈이 없이 샀는데. 그죠?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전세로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그 주인한테 경제적 관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표를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3페이지 봅시다.
43페이지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전세를 놨을 경우에 물론 부동산 규제 대책 이전이라고 제가 거기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 아래 전세를 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이걸 양도세를 내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손해보는 건 없죠. 그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두 번째 44페이지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임대 수입을 얻으라고 수익형 부동산이 있는 건데 전세를 놔버렸어요. 그러면은 가격은 안 오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굳이 전세를 놔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경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은. 그래서 요거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전세 5천만 원에 놓을 경우와 월세 500에 50만 원에 놓을 경우를 비교를 해봤죠. 그죠? 전세 5천만 원에 놓았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2%밖에 안 되지만 500에 50만 원으로 월세를 놨을 경우는 6.3%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등의 수익형 부동산을 전세로 놓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직방다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원룸, 오피스텔 뭐 이런 부분에 전세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그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요인밖에 없어. 건물주가 건물을 졌는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이런 거 조그만 걸 졌는데 건축비용이 모자란 거야. 월세 보증금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얘에다 전세를 내놓는 거야. 그럼 이 건축주는 돈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중에 얘를 제대로 빼갖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애 먹겠죠. 그죠? 또 하나는 땡치리가 나 이거 사면 1억짜리 사면 내가 이거 2억으로 오를 거야. 그리고 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샀어. 그래서 전세를 놨단 말이야. 주거용 부동산처럼 오를 줄 알고. 안 오르거든. 그럼 이 사람이 나간대. 돈이 없잖아. 또 마찬가지로 전세금 돌려막기를 해야 되겠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전세를 놓는다는 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 살 수만 있으면. 그러나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전세를 놓는다는 것은 그 산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잠깐만 삐끗한다 하더라도 이 보증금은 받기가 힘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잘 선택을 해서 또는 이 전세금이 낮으면 또 상관이 없어요. 1억인데 뭐 거의 뭐 9천 막 이렇게 전세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중개를 하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요, 왜 전세금 보증 반환 보증보험도 있잖아요, 그죠? 원룸이나 투룸 또는 뭐 오피스텔 뭐 이런 조그만 것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도 들기가 힘들어요. 보통은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128%예요. 전세금 보증 반환 비용을 내는 게. 그러니까 뭐 1억짜리를 들으면 12만 8천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독 같은 경우 그 외에,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단독이나 다가구 이런 것들은 0.154%예요.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데 이것조차도 이 수익형 부동산 쬐끔한 것들은 거부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허그 기준입니다. 보증보험 있잖아요, 그죠? 서울 보증보험, 뭐 하우스 뭐 얼반 개런티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도시보증보험 이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걸로 잠깐 그냥
다른 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보증보험이 어느 정도 들어요? 아, 아파트 128%고요. 그냥 그 외에는 0.154%예요. 뭐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또 하나는 전세금, 전세권 설정하는 게 있죠. 비교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0.25%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만약에 내가 1억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한다. 25만 원. 2억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한다. 그럼 50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모든 임대사업자는 요거 보증금 반환 보험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의무야, 아니야? 의무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이게 20년 8월 18일입니다. 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갱신계약이 되든 신규 계약이 되든 이 계약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보증보험을 들어야 됐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정부에서는 요거를 1년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요때를 1년을 유예기간을 줬으니까 그러면 21년 8월 18일부터는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8월 18일부터는 무조건 갱신계약이 됐든 신규계약이 됐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보험을 갖다가 무조건 들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지났잖아. 12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작년부터 시행인데 1년을 유예기간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무조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단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대해서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근저당이 존재한다든가, 이러한 것의 합이 주택 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이걸 다 합쳐봤더니 주택 가격이 10억인데 이걸 다 합쳐봤더니 6억 5억 9천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요거는 보증보험 면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단 아시겠죠? 근데 이런 집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근저당하고 내 빚의 합이 주택 가격이 60% 이상이면 무조건 써야 되고 60%가 안 되면은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할 의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주택수가 부족을 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개정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저께 얘기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었죠. 그죠?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원룸형 주택 이렇게 있었잖아요. 있죠? 자, 그 원룸형 주택을 이름을 바꿔서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거를 바꾸면서 어떻게 개정이 됐냐 하면 현재는 원래 원룸형 주택은 12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까지죠. 그죠? 그래서 얘가 30제곱미터가 넘으면 얘를 원래는 하나의 공간으로 하는 게 원룸 주택이잖아요. 근데 30제곱미터가 넘으면 분리를 해서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방 하나와 거실 이렇게 1+1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정된 거는 이 부분을 60제곱미터까지 확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을 1+4까지, 1+3까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4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방 하나, 방 둘, 방 셋, 거실 이렇게 해서 주거 공급 확대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60제곱미터를 이하로 늘리면서 요거는 12월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 12월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이 이거 집도 아닌데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자꾸 주거용으로 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85제곱미터 이상은 바닥에 난방을 못하게 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오피스텔이 바닥 난방은 허용은 되지만 이 이상, 그러니까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이 이상은 바닥 난방을 허용을 했어 안 했어? 허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에는 발코니가 없고 욕조를 드릴 수가 없고 이게 특징이죠.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전용 면적이 현저히 작죠. 일반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을 하면 발코니가 최소 30제곱미터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서 개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얘를 일반 주택과 전용 면적과 맞먹는 120제곱미터까지는 난방을 허용한다. 바닥 난방을 허용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요거는 11월 개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개정 사항이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50에서 6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됐다는 거.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바닥 허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2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이 됐다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